세 가지 정도의 질문,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상세한 세 분의 설명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한반도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위기를 잘 진단해 주셨고 한중 관계가 마치 우리 그 몸에 보약을 먹듯이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에 치중을 해야 될 때고 또 점점점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이는 미국을 상대로도 우리가 이런저런 평화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고 그런 이제 얘기에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요, 조금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앞선 두 질문보다 그냥 세 분 전문가 선생님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희망하는 한반도의 평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당장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흡수통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평화로운 공전을 통해서 잘 합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평화통일을 바라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이런 평화의 모습에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 이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이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 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의식 속에서 그려야 되는 바람직한 평화의 모습은 아까 잠깐 전우택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연결해서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그려야 될,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야 될 그런 평화의 모습은 뭘지 세 분 선생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준 교수님부터. 예, 일단 다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문제는 평화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평화가 뭔가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일단 전우택 선생님하고는 의견이 정반대라 죄송하지만 국제정치 가르치는 입장에서 평화를 깨는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하나의 법칙성은 안보 딜레마거든요. 우리는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방어용을 공격용으로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또 군비진강의 이 안보 딜레마가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건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흡수통일하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공전인데 자주국방이 됐든 한미동맹이 됐든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북한의 체제에 대한 북한이 나쁘죠. 체제가 나쁘지만 체제가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안보 딜레마라는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보면 군사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제 군사력이 커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북한이 군사력이 지니까 비대칭적인 군사력을 싸게 맥히는 핵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인 해법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도 조금 그런데 이게 다 일반적인 인식이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무엇을 해야 되고 미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방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든 한미동맹을 해서 방위력을 증강시키면 북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딜레마를 일단은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북한이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미국이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중국이 원유를 안 끌어서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려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바, 우리의 지금까지의 관성, 우리의 군사적인 태세, 그 다음에 아까 트라우마에서 현실 인식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수도를 왜 이전 안 했어요? 몇십 년 동안. 6.25 때도 3일 만에 떨어진 수도를 그걸 지금 몇십 년을 갖고 온 거잖아요. 이 몇십 년을 갖고 왔는데 박정희가 갖고 온 거예요. 심하게 하면. 수도권 이렇게 비대해지게 한 사람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국이 여태까지 쌓아온 만약에 전쟁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여태까지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다 지금 계속 문제를 하청을 주거든요. 중국 보고 원유 끊으라고 그래. 미국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예방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하라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럼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진단부터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신성하고 북한은 악마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중국 불안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지금 상태는 평화가 아닌가요? 북한이 핵이 최소 20개가 있어요.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핵이 20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20개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 납니까? 그럼 지금은 평화가 아닌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답은 안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잘 들으시겠지만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을 신성지하고 북한의 악마 이건 이제 일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혜정 교수님의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바는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비핵화도 이루어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스스로 또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더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영어로 하면 문제를 오닝 하자고요.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여기서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예요. 근데 남일 얘기처럼 하니까 일단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어떤 만큼 책임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저쪽에서 어떻게 문제 설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지금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위기가 고조되어서 그렇지 이게 조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은 또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바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도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김은규 교수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위기는 다가오고 있고 사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양방과 한방을 결합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우택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제가 문재인 정부의 그 10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를 제대로 실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기의 그 과정,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서로 깊이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체제에 내놔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그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스스로 강국이고 한국과 해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힘을 빌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북 국제 공조 유지를 강화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회의 창이 분명히 열린다고 봅니다. 북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북 경제 제재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하고 그것을 배치하고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이런 그 국제 공조화에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의 창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북한과 관련해서 공존, 공영, 그리고 안정과 평화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엔 대단히 중요한 게 일단 공존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정우택 교수님께서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국 전문가라고 했는데 요새는 중국 잘 안고 있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요새 오만 몰두하고 있는 국방입니다. 제가 국정기획 자문회에서 했던 게 국방개혁을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고 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의도야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방개혁은 결국은 이제 그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건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저는 내년에 현재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방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내년부터 저는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아마도 우리가 이제껏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포의 균형이고 위협의 균형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도 서울을 공격했을 때 평양도 결국은 그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분명한 인식을 줘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 공존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소극적 평화의 유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어떤 대비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방으로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안보를 안보만으로 다뤄나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족국가 체제에서 그리고 남북한의 독특한 이 특수 상황에서 그 군사적인 어떤 대치 상황 혹은 안보의 어떤 우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나 통일을 달성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공동체와 지역 협력을 저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눠야 되고 같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기존의 동맹 체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 안보라든가 협력 안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우리가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결국은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거고 남북한도 공존할 수 있고 그에 기반해서 평화 통일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은구 교수님 말씀이 그 이혜정 교수님이랑 어느 부분에서 조금 교집합이 있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궁극적인 어떤 적극적인 평화로 가는 길 여정에서 서로 공존하고 인정하는 그런 뭐 전략적인 목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소극적 평화의 단계, 공존하는 단계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뭐 그러려면 서로 각자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전문가분의 두 분의 지적이 있으셔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흥미롭게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우철 선생님 또 그 본인 선생님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그려봐야 될지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뭐 추상적이지만 잘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혜정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저는 동의하는 게 우리가 북한하고 무력의 군사력의 무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도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혜정 교수님 지금 뭐 지적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제가 대답하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결국은 이혜정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평화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 죽어버린 후에 있는 것 또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을 상대로 해서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화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존할 때 공존하면서 만들어 놓는 걸 평화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서 오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자라고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첫째는 평화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 후에 생각하는 능력을 좀 갖추어야만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뭐 다 악의 화신이고 예를 들면 저것들은 뭐 들으나 마나 이미 나쁜 놈들인데 저 뭘 듣고 뭘 생각을 하냐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평화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있어도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확신을 버리란 이야기는 아닌데 내 확신은 있지만 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가 끝까지 들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라는 이 훈련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민교육 형태로 정치교육 형태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결국은 그러니까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의 긴
평화 교육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두 번째로는 이런 긴 과정의 평화 교육 프로그램 속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 노력을 해야 된다. 게 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게 된 다음에 사실은 대화에서의 평화. 이번에 김정은, 트럼프 두 국가 지도자의 소위 말해서 말폭탄과 같은 것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대화에서의 평화, 관계에서의 평화, 그리고 갈등 해결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그 평화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평화의 정의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생각, 세 번째는 평화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지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시대에 평화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세 분 전문가분께 한 세 가지 정도의 꼭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같이 공유했습니다.